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고 귀한 아들과 남편,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사실 남편은 얼마 전에 죽을 뻔했는데 겨우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 정말 충격적인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원장님은 아무런 정보도 주시지 않았죠. 저는 보육원에서 정말 힘들게 자랐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과 원장님 모두 저에게 무관심했어서 저는 당장 그곳을 탈출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점점 커갈수록 보육원 원장님은 저에게 눈치를 주면서 에휴, 이제 중학생 됐으면 지 엄마 찾아서 나갈 것이지. 언제까지 여기 있겠다는 거야? 라고 아예 들으라는 식으로 대놓고 말하곤 했죠. 그리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선생님들은 몸이 커지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네. 식비도 안 내면서. 알바라도 하던지. 라고 눈치를 주셨죠. 저는 보육원 사람들을 보고 저같이 소외된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보육원 원장님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살게 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고 버려진 것이 어른들 탓인데 저희가 무슨 잘못이었다고 그렇게 막말을 내뱉는 걸까요? 아무튼 저는 그곳과는 상반되게 따뜻하고 상냥한 보육원 원장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악착같이 거기서 버텼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증을 취해야 하고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해야 했죠. 저는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보육원의 분위기도 파악할 겸 버스를 타고 1시간은 가야 나오는 다른 보육원에서 남편과 저는 봉사활동을 했죠. 저는 아이들을 살갑게 대하면서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그의 모습에 반했고 저는 어떻게든 그와 엮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소심한 성격이라 어디서 먼저 말을 걸거나 연락을 할 수도 없었는데 하늘은 아직 저를 버리지 않았는지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그날 그 사람의 연락에 하루 종일 방방 뛰면서 날뛰었고 그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죠. 그때는 28살이라 이미 전에 살던 보육원을 떠난 지 한참 오래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원룸에서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보육원 원장님이 되기 위해 자격증 공부와 봉사를 병행하며 남자친구와 사랑을 키워나갔답니다. 그렇게 연애를 총 2년을 했고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는 저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치만 저는 부모님도 없이 자라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았죠. 남자친구는 집안의 첫째이고 남동생과 아버지 이렇게 계시고 남자 3명이서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얼굴도 모른다고 하네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밭도 평수가 제법 넓고 그 일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남동생이 물려받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가족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왠지 모르게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남동생과 전혀 닮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남동생은 쌍꺼풀도 없으시고 까무잡잡한 피부에다가 키도 작으신 편인데 남자친구는 아예 정반대로 생겼었거든요. 진짜 부자관계라고 말 안 하면 남남이라고 생각할 정도? 아무도 가족이라고 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빠는 왜 동생이랑 아버지랑 안 닮았어? 아, 아버지가 나는 어머니를 닮았대. 남자친구 나름 예쁘장하게 생겨서 어머님이 많이 미인이셨나 보구나 했죠. 그런데 남자 셋이서 사는 집안이라 많이 칙칙하고 말수도 없을 것 같았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화목하고 대화가 끊기지도 않았어요. 서로 어찌나 할 말이 많은지 웃으면서 말을 주고받는데 저는 사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은 처음 보았습니다. 한 번도 가족들이랑 식사를 한 적이 없어서 남자친구의 평범한 가족 같은 모습이 너무 부러웠죠. 저는 조용히 그 가족들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제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아가,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해주느냐?
우리 아들 바보 같아도 잘 부탁해. 우리 집에 너가 들어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저에게 아가라고 칭하시며 많은 질문들과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없던 제게 특별한 존재라고 각인시켜 주시니 정말 행복했고, 저도 이제 그 집안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죠. 민서야, 나를 시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여겨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 밥숟가락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아빠 같은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고 우는 제 모습에 당황을 했죠. 민서야, 왜 그러냐? 내가 혹시 실수라도 한 거니? 아니야, 아버님. 너무 행복해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가족처럼 대우해 주시니 꼭 이분들에게 만족스러운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지인이 많이 없어서 결혼식도 아주 간소하게 치렀고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바디를 해서 매일 아침마다 나갔고 집에는 점심 식사를 하러 오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너무 심심했고 시골이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새참이라도 해드리자 싶어 막걸리와 파전을 구워다가 밭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며느리가 요리 솜씨 기가 막혀. 형수님, 가게 하나 차리시는 게 어때요? 혼자만 먹기에 너무 아까운 음식이에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어깨가 으쓱 올라갔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고 저희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아이를 너무 원했지만 제 꿈을 위해 잠시 미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임신이라 저는 꿈보다는 아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제 임신 소식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기뻐해 주셨어요. 이야, 나 그럼 할아버지 되는 게냐? 형수님, 그럼 저 작은 아빠 되는 거죠? 빨리 보고 싶다. 제가 임신을 하니 다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청소하는 것은 물론 물도 가져다 주시고 하다못해 리모컨까지 직접 저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호의는 살면서 처음 받는 거라 적응이 영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거절했지만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아버지는 안 된다며 극구 반대했죠. 아무튼 그 집에서 거의 공주님 대접을 받으며 무사히 아기를 낳았고 아들이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생명체가 집안에 있으니 다들 밭일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아기를 보고 싶어 하셨죠. 그만큼 시댁 식구들과 저는 너무 화목하고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저보다는 아빠가 더 좋다며 저를 아예 봐주지도 않는 시기가 왔어요.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아빠랑 같이 노는 걸 더 즐거워하더군요. 운동회를 하면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하는 종목이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제일 하이라이트인 계주가 아들과 남편이 같이 할 수 있었죠. 저희 남편은 운동신경이 뛰어난 편이라 항상 1등을 하니 아들이 자기 반에서 우쭐댔었나 봐요. 그러면서 매년 운동회를 아빠와 같이 보낸다고 기대했답니다. 그런데 왜 항상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시댁 가족들은 바디를 하러 나갔죠.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께 전화가 오셨어요. 아가, 빨리 와봐야겠다, 지금.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님? 지금 그게... 아무튼 빨리 오거라. 시아버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저는 큰일이 났나 싶어 얼른 밭으로 뛰어갔어요. 그곳에는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았어요. 구급차는 이미 와 있었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동했고 남편은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옆에 있던 도련님과 시아버지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 둘째가 걸음을 가지러 잠깐 간 사이에 그만 농기계에 머리를 다치고 말았단다. 남편은
농기계를 다루다가 실수로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났고 결국 머리를 다치다 보니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말도 잘하고 웃으면서 농사일을 하러 갔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다니. 농기계를 다루다가 이렇게 됐으니 누구 탓도 할 수 없고 그저 다루지 못하는 기계를 맘대로 다룬 남편 탓을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슬펐어요. 아, 왜 이걸 만져서 이 꼴이 됐어? 어? 왜 그랬어? 왜? 조심히 하라니까 왜 그랬어? 대답 없는 남편을 붙들고 저는 펑펑 울면서 화를 내었죠. 의사들은 희망을 가지면 남편이 깨어날 수 있다고 했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다시 깨어나는 경우는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남편을 간호를 했고 틈만 나면 병원에 가서 남편과 함께 있었어요. 아들은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고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아빠 금방 일어날 거야. 라고 헛된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남편의 병원비는 점점 쌓여갔고 돈은 부족해져 갔습니다. 시골이라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어서 저는 있는 일 없는 일 총동원해가며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했어요. 식당,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 정말 돈이 되는 거면 뭐든지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도련님께서 저를 말리더군요. 형수님,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럴 수 없어요. 남편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제가 다 결제했어요. 앞으로 제가 형 병원비 낼 테니까 형수님은 간호만 열심히 해주세요. 네?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놀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맙다고 했고 도련님은 감사할 필요 없어요. 형 깨어나면 갚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죠. 저는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남편의 간호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들은 평일에는 학교를 갔다가 주말이 되면 병원으로 와서는 저와 같이 간호를 도와주곤 했어요. 어느 날은 아빠 달리기 잘했는데 라고 말을 하더군요. 항상 운동에만 기대하면서 살았던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아빠 곧 깨어나실 거야. 다시 예전처럼 달릴 수 있으니까 우리 희망 버리지 말자. 라고 위로했죠. 아들이 이렇게나 아빠를 그리워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고 이건 꿈이 아닐까라며 혼자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무려 2년이나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남편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계속되는 간호에 지칠 대로 지쳐서 남편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급하게 남편 담당 간호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얼른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라며 다급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급히 이동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눈꺼풀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2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더듬거리며 겨우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랬어. 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했고 남편은 아버지가 내 머리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입을 틀어막았죠. 여보, 괜찮아. 말 너무 많이 했어. 그만 말해도 돼. 라고 하고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농기계를 다루다가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었고 저희 동네는 워낙 시골이라 CCTV도 없어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밭이라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을 수도 없는 마당이었고요. 저는 마음대로 남편 말만 듣고 함부로 시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남편이 움직이고 그런 말을 했다고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런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시아버지가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의 짐을 안고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었죠. 몸이 바쁘면 생각 정리에 효과적일 것 같아서 미뤄왔던 창고 정리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상 밑에 천으로 뒤덮인 무언가가 있더군요. 저는 그것도 치우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감싸고 있던 헝겊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그때는 다행히 도련님과 시아버지가 밭에 있어서 집에는 저 혼자였어요. 저는 바로 그 증거품을 가지고 시내에 있는 경찰서로 향했고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손잡이에 있는 지문이 시아버지라고 나왔고 피도 남편의 피가 맞았습니다. 네, 그렇게 시아버지의 범행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이죠. 저는 끝까지 아는 체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행동을 하며 시아버지를 신고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제가 신고한 사실을 알면 시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짓을 하실지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경찰이 저희 집에 들이닥쳐 시아버지를 체포해 갔습니다. 도련님은 당황을 하며 저기요, 저희 아버지를 왜 데려가요? 라고 소리를 쳤죠. 저는 그런 도련님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했고 그 자리에서 도련님은 기절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렇게 경찰서로 가게 된 시아버지는 조사를 받게 됐어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시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와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재혼을 하신 거였다고 해요. 재혼하실 당시엔 두 분께 자식이 각각 한 명씩 있었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자식인 저의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의 자식인 도련님, 이렇게 네 사람이 가족이 된 거였죠. 결론적으로 제 남편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두 아들을 키우기 벅차하셨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해놓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셨던 거죠. 물론 도련님과 남편은 그런 일을 전혀 몰랐고 둘이 친형제가 아닌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남편 앞으로 된 보험금을 노렸지만 결국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남편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했지만 제가 하루 종일 남편의 옆에 붙어서 간호를 하고 있으니 그럴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친절하고 다정했던 시아버지에게 그런 면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돈에 미쳐서 어떻게 그런 일까지 계획하는지, 그리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치다니. 시아버지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끝에 시아버지는 감옥으로 들어가셨고 도련님도 시아버지와 아예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조금씩 몸이 많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인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아들은 같이 남편을 간호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도련님이 그러시더군요. 형수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알아요, 도련님. 도련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제 도련님 인생 사세요. 형수님, 제가 드릴 건 없고 이거 받아주세요.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죄송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도련님이 제게 준 그 통장 안에는 거액이 들어 있었어요. 도련님, 이 돈 어디서 나셨어요? 아버지 밭 팔았어요. 도저히 그 밭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제가 천벌을 받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련님은 저에게 통장을 주고는 도망치듯 나가셨어요. 그 뒤로 도련님은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저의 연락은 전혀 받지 않으셨죠. 도련님이 주신 통장에는 돈이 제법 많이 있어서 그 돈으로 남편의 병원비에 아들 교육비, 그리고 집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을 했는데 왜 아들인 도련님이 죗값을 치르는 느낌일까요? 아무튼 지금의 저는 일과 남편의 간호를 병행하며 살고 있어요. 하마터면 과부가 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